자, 3개월. 조건 없는 체험 무려 2달. 2달 동안 마음껏 드셔보세요. 불만족 시 100% 환불을 다 해드리니까 지금 빨리 전화 주십시오. Next. 채널 차이나. 도박에 노출된 아이들의 구조 신호를 잘 들어보세요. 너 그거 뭐야? 친구가 선물로 줬어요. 아끼던 걸 왜 팔아? 필요가 없어서 팔아요. 답답하고 뭐해? 됐어요. 알아서 할게요.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는 청소년 도박. 관심 있게 지켜보면 보이는 구조 신호. 아이들의 신호에 응답해주세요. 채널 차이나. Fifteen. 반갑습니다. 좀 더 진하게, 좀 더 딥하게 세상의 한 20피플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박진영의 찐터뷰 문을 열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계각층의 저명인사들을 스튜디오에 모셔서 그들의 인생사, 그리고 가치관, 직업관까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일하고 계신 이동욱 위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한 시간 이동욱이라는 사람에 대한 컬러풀한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먼저 이 사람의 이야기 이동욱 파워보고서부터 만나보시죠. 네, 이 시간에는 프리랜서 기자로 다양한 이슈를 전하고 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신 이동욱 위원님을 모셨는데 먼저 본인의 소개 부탁드립니다. 남들과 좀 다르게 큰 조직에서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고 보통 한 평균 6, 7년 하고 나면은 또 다른 직장으로 옮기고 아니면 나중에 이제 프리를 선언하고 나와서 독립군이 돼가지고 벌판에 서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그러나 이제 방향은 늘 한쪽 방향이죠. 나라, 이웃, 뭐 국가, 세계, 인류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네. 그 가치관대로 계속 달려온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프리 기자라는, 프리랜서 기자라는 타이틀도 갖고 계시면서 맞습니다. 5.18에서 또 진상조사 비상임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두 개를. 이런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인생의 이 흐름을 누구한테 영향을 좀 받으신 게 있습니까? 제일 많이 영향받은 거는 뭐 저나 뭐 시청자 여러분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부모님들이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잊혀진 단어 아주 이상하게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자유라는 단어 같은데 네. 이 60년대 70년대의 그 유신 시절에는 자유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긴장된 단어였어요. 예, 함부로 쓰면 안 될 것 같은 단어. 그 속에서 이제 그 얼마 전에 작고하신 이효령 선생 같은 분들이 그분이 사실 일종의 자유주의 문학을 이렇게 만드신 분 같은데 그분의 많은 수필집이 있어요. 뭐 거부하는 몸짓으로 이 젊음을 굉장히 도발적인 제목이잖아요. 그죠? 또는 아들이여 이 산하를 하는 그런 제목들. 그런 책들을 중고등학교 때 막 읽어가면서 완전히 통달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유가 뭔지 이제 확실하게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아직 살아계시는 그 연세대학교 철학 교수 김영석 선생님. 요즘에 책도 많이 내시죠. 그렇죠. 네. 그분이 지금 와서 보면 저는 참 고맙게 느껴지는데 그분의 그 알기 쉽게 쓴 철학 서적이
그 당시에 이제 동서문고라는 조그만 문고판으로 해서 나왔어요. 그 책에 보면 예컨대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 거기에 보면 왜 사는가 이런 질문에 던지고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1학년인데도 이게 들어오니까 읽고 나면 나도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삶을 좀 깊게 생각하면서 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고 왜 가서 뭐 하나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의미 없으면 그냥 안 하려고 해버리고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란 무엇인가를 예. 어렸을 때부터 고민하시다가 직업도 좀 자유스럽게 그렇게 됐습니다. 예. 되셨는데 보니까 또 중요한 게 지금 뭐 시기가 시기이다 보니 5.18 민주화운동 예.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이신데 예. 일단 많은 분들이 이 조직에 대해서 들어는 봤을 텐데 예. 잘 모르겠다. 잘 뭐 하는 곳이냐? 예. 라고 질문할 것 같습니다. 아, 예. 근데 이제 5.18 진상규명위원회, 이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어떤 곳이냐면은 네. 처음으로 사실은 여야가 합의해서 그래 좋다 이 사건을 한번 조사해보자 하고 이제 진상규명조사 특별법을 만들어요. 2018년에. 네. 그리고 이 법을 통해서 이제 조사를 하자. 어떤 조사냐? 그러니까 5.18 민주화운동 그 시기를 즈음해서 국가 권력에 의한 반민주적이고 또 반인권적인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 또는 폭행 또는 학살 또는 안매장 등등등 이런 사건들을 조사해가지고 그동안에 잘못 알려진 왜곡되거나 또는 조작되거나 하는 이런 사건들 이런 것들을 바르게 규명해서 국민 앞에 이제 대국민 보고서를 내놓는 겁니다. 해서 국민들 전체가 그동안 5.18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고 있었다가 이 조사를 통해서 검증된 결과를 놓고 과거 사건을 하나의 공통된 기억으로 이제 자리매김해야 갈라진 국민들이 하나로 이제 결속할 수 있다. 이제 이 국민을 결속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처음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여야가 함께 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5.18을 어떻게 보느냐의 시선을 합의를 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합의죠. 합의고 억지로 또 합의하는 게 아니고 이 위원회가 출범할 당시에 저는 이제 그 당시 지금은 여당이지만 당시 자유한국당이 야당 추천으로 된 이른바 이제 마이너 리그에 속해 있었지. 기사 많이 봤습니다. 아, 그런데 네. 오늘 추천을 올렸는데 안 된다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1년을 끌었어요. 네. 그 당시에 출범할 때 이 메이저 팀인 지금 현재 위원장 체계에서 발족 선언물을 마이너에게 맡긴 거예요. 아하. 그 자체가 이제 상당히 형평을 생각하고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건데, 근데 그 기회를 확보해가지고 이제 선언문 문구 안에다가 뭘 썼냐면, 우리는 사실과 신념이 충돌할 경우 주저없이 사실을 선택하겠다. 네. 여기에 이제 어느 누구도 반대 안 하는 거죠. 이런 게 아마 이 사건이 벌써 이제 40년이 지나면서 분노나 적개심도 많이 사그러지면서 사람들이 양쪽 다 좀 위성적으로 차분해지니까 가능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실을 기준으로 이 기자라는 일도 늘 사실을 찾아서 그렇죠. 그걸 이제 기자들은 팩트라고 하는데 이 사실이 결국은 제가 학부는 물리학인데 물리학에서 결국은 진짜 그 팩트를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역할, 똑같은 일이 우리 사회에 진행되는 거고 많은 그 직업 전선에서도 사실을 찾아가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뭐 간단하게 하면은 수사관이나 검찰이나 의사나 또 이 과학계에 있는 분들 또는 여기 이 스튜디오에 기술직에 계시는 분들은 무엇보다도 조그만 시그널이 그 분석해서 원인이 어딘지를 찾아내야만 이게 고쳐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이제 이 앵커분 같은 경우는 인문 사회로 이렇게 확산되어 가니까 그러나 기본 골격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5.18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화해와 재발 방지를
마련하겠다. 맞습니다. 라는 부분인데 궁금한 건 그렇다면 과연 이곳에서 어떤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많이 생기겠죠. 계엄군이 그 당시에 약 9박 10일 동안에 11,647명이 투입된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 시민군을 포함해서 민간인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 거기에 노출이 됐는지는 정확하게 추산은 안 돼요. 10만 명 이상이 되겠죠. 거기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나중에 166명 잠정 집계가 된 게, 그리고 이제 부상자들이 약 2,300명. 이분들은 이제 공적 심사를 받아서 보상을 받는 부상자들이고, 심사를 받지 못한 부상자들이 한 1,300명. 뭐 그 정도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그 1980년대, 90년대 사이에 우리 사회의 그 의료 수준이 트라우마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 5.18을 우리가 다시 이제 트라우마라는 인식 틀을 가지고 들여다보니까 이 광주 시민뿐 아니고 거기 투입됐던 계엄군들도 사실은 트라우마에 노출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대부분들이 뭐 극복했다고 하고 이렇게 가는데 제가 보면은 저분이 그 당시에 그런 경험을 겪지 않고 좀 차분한 삶을 살았더라면 지금 인생이 확실히 달라졌을 텐데 뭐 지금도 여전히 이제 술에 의존하고 뭐 과장하고 뭐 이런 기본 베이스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들이 아쉬운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간 거죠. 또 하나는 어떤 사건, 예컨대 이제 그 9박 10일간의 광주 일원에서 발생한 사건 중에 발포가 된 지점들이 총 53군데예요. 네. 그 지점마다의 당시 동원됐던 군인들을 찾아낼 수가 있으니까 되게 그분들이 지금 이제 불이 흩어져서 어디 살고 계시는데 이분들 찾아가가지고 다시 좀 협조 좀 해주십시오.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구를 보셨는지, 누가 총을 발사했는지, 그 당시에 지나가는 차량을 향해서 총을 쏠 때 그 차량 속에 무장했던 시위대가 타고 있었는지, 아니면은 그런 걸 확인하지도 못한 채로 총을 쏘게 된 이유가 뭔지 이제 그런 걸 계속 물어가서 균형을 잡은 어떤 사건 복원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헬기 사격이 있었냐 없었냐 그것도 현재까지 아직 계속 이제 더 조사를 더 깊게 해가는 중인데 심지어 한 6달 전에는 그 사격장, 비승 사격장에서 실제 전일 빌딩과 비슷한 구조물을 깔아놓고 비슷한 각도에서 높은 타워에 올라가거나 해가지고 거기서 사격을 해가지고 탄원을 비교하는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과정도 거치고 뭐 이렇게 설명하자면 되게 기네요. 더군다나 실종자들이 현재까지 78명 있어요. 근데 이 실종자를 찾기 위한 그게 이른바 안매장된 유골을 찾는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그 조사관들에게 가능한 안매장이라고 확인이 안 되니 일단은 가매장이라고 하고 표기할 때는 가에다가 가로 열고 안매장이라고 하자. 그 당시 계엄군들이 어떤 마음이든 이게 형사적인 그 범죄를 저지르고 은폐를 하기 위해서 사체를 숨겼다면 안매장이지만 당시의 계엄군들은 자기는 전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살된 민간인들을 가매장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전시 행동 수칙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적이든 아군이든 죽은 시신이 있을 때 가능한 가매장을 하여 놓지 않으면 이게 이제 병리적 현상으로 병원체가 이제 막 나가가지고 전염병이 돌고 하니까 가매장 해놓고 표시해놓고 나중에 다시 와서 수습을 해가는 건데 문제는 이제 계엄군들이 그 당시에도 정신이 없어갖고 이런 경험도 없고 하니까 끝나고 나서 서울로 올라갔다가 뭐 6월달에 부대별로 어느 부대는 왔다 그러고 어느 부대는 잘 모르겠다 그러고
내려와서 이제 시신을 다시 발굴해가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예. 이른바 이제 시체 처리반, 시체 발굴반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안 나오는 시체가 있어요. 없어. 그 묻었다고 하는 사람은 내가 기억하기로 17구다 하는데 그 지역에서 회수된 시신들은 11구예요. 그럼 나머지 6구 어디 갔냐? 그런 6구가 혹시 실종자 신고를 받았을 때, 행불자 신고를 받았을 때 그 명단, 그 안에 이제 검증을 다 하고 털고 해서 보니까 총 78구인데 그 안에 6구가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으로서는 마땅히 이걸 추적해서 조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일들을 하다가 지금 현재 5.18 국립민주묘지에 무명열사묘가 5개가 있어요. 이분들이야말로 이제 실종자 유골이에요.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78명의 실종자의 가족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가족의 유전자들을 다 채취해서 싸그리 채취해서 정자 샘플링을 해놓고 혹시 여기에 실종자 이 유골 무명열사 유골 5개 여기에 있는 사람이 여기 유가족 아닐까 해서 이제 이 무덤을 팠어요. 파가지고 그 유가족 DNA를 채취해서 이제 서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진짜 기적같이 이제 발견된 거죠. 3분이 그렇게 해서 가족들의 품으로 이제 돌려드렸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다가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에 발굴을 요하는 부분들이 지금 한 6군데가 나와요.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거기서 또 다른 그 실종자 유가족에게 그 돌아가신 분의 유해라도 찾아서 돌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 5.18이라는 사건을 입체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고 탐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증거를 남기고 또 행불자나 이런 시신의 발굴까지도 다 하는 곳이 이 진상조사위원회의 일이군요. 아마 이제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겠다 이런 성격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그게 아마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그런 진실에 대한 궁금증, 호기심은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 이런 거 하는 거, 그죠? 인간의 기본적인 궁금증이죠. 그렇죠. 그것이 저는 이제 대학원을 가면서 정치학을 하면서부터 자연과학에서 인문과학으로 이렇게 사회과학으로 터닝을 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제 정신적 성향이 계속 강화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부터 훈련이 되지 않나. 또 그 사이에 군 생활에서도 주로 이제 정보 계통의 어떤 수색대대, 정찰이니까 그야말로 사실 그대로 이제 확인해야 되는 그런 걸 해보면서 이 정보를 획득한다는 거, 그의 진실을 획득한다는 거잖아요. 군대에서 군대 나름대로 힘들고, 그렇죠. 기자 나름대로 힘들고,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서도 정말 다양한 사건과 사안에 대해서 5.18과 관련돼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들어오셨는데 혹시 딱 떠오르는 이 이야기 에피소드는 좀 얘기해주고 싶다라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이 유가족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 제가 그런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이건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직 다루지 않은 사건입니다만 지난 96년도에 이제 5.18과 관계된 여러 가지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도 있었고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파란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계엄군 출신으로 양심선언을 하신 분이 있어요. 있죠.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월간조선 기자로서 이분의 양심선언 방송을 보니까 저게 사실과 달라요. 그 당시에 국민대에서 K-16 비행장으로 가는데 우리는 실탄 지급 받고 갔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말이에요. 왜? 사병한테 실탄을 지급하고 비행기를 태우면 비행기 안에서 오발 사고 났을 때 비행기 전체가 이제 가라앉는 위험해지니까. 그렇죠.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K-16 비행장 도착했는데 이미 거기에 비행기 안에서 태극기 덮은 관이 한 50개가 내려오더라. 그럴 리가 없었는데 아직 그 당시에는 그런 사망자가 발생하기 전이었는데 그러면 이
진술은 허위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근데 방송사들이 팩트 파인딩을 안 하고 그 사람의 진술을 그대로 사실처럼 막 계속 보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동이 돼버린 건데. 그래서 제가 취재를 했어요. 취재를 해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까지 가고 했더니 노 부모님이 밖에서 이제 일을 하고 오시는 거야.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리고 이분은 그 당시 나이가 이제 저랑 나중에 보니까 1살 차이던데 30대 후반인데 거의 고주망태 알코올 중독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 그 나이 든 아들의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거꾸로 들은 거예요. 퇴근하는 게. 그래서 이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한 6개월 전부터 그 지역 신문에서도 이 사람을 많이 이용했어요. 양심선언 해갖고 또 특종하고. 그래서 이제 이분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 라는 것만 제가 이제 기사화 해가지고 내고 더 깊이 쓰고 싶었지만 뭐 우리나라 이제 언론의 한계가 그렇잖아요. 지면의 경제성도 있고 뭐 데스크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고 그거 하고 끝났죠. 끝내고 나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가슴 아픈 거예요. 자기가 겪은 자기가 자기 머릿속에 있는 환상은 진실인데 제가 이번에 이제 여기 위원회 왔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한 30년 지났잖아요. 이분을 제가 찾아봤어요. 어떻게 되나. 근데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신 게 그냥이 아니고 일종의 자살이에요. 이분이 그 당시에 상태가 어떤지를 제가 정신신경과 의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았는데 진단명이 전쟁 공포증이었어요. 그래서 계엄군으로 학교를 대학을 다니다가 계엄군을 갔는데 군에서 계엄군으로 투입이 돼가지고 이분이 속했던 부대는 실제로 방어쇠를 당긴 적이 없는 부대예요. 그러나 그 현장 전체가 그런 분위기 속에서 누구는 시신을 보고 누구는 사격을 하고 뭐 이러니까 자기는 이제 그 모든 것이 이제 기억이 막 뒤엉켜가지고 공포가 되고 공포 때문에 잠을 못 자니까 그때부터 이제 알코올에 의존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망가져간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이분은 제가 프리랜서의 입장에서라도 끝까지 한번 찾아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자의 트라우마도 상당히 많이 그렇습니다. 만나셨겠네요. 이제 직접 그렇죠. 인터뷰도 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라는 게 이제 첫째는 가해자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신분부 전체가 좀 한 번은 자기 성찰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왜 이게 아직까지 갈등으로 남아있냐면 5월 18일부터 27일까지는 계엄군들은 전부 다 자기 주기가 있었고 자기 조직이 있었고 구성원들의 명단을 다 갖고 있는 집단이에요. 근데 이 시위대들은 거의 다 현장에서 즉석에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조직화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순진무구한 사람들이 계엄군에 의해서 아주 지독하게 의도 터지는 걸 보고 가서 말리다가 자기도 의도 맞으면 홧김에 또 이제 같이 주워받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차량을 가지고 이제 돌진하고 뭐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무기고까지 털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기고를 털고 나서 이른바 무장 시위대를 만들어 놓고는 찝차를 타고 마지막 날까지 순찰을 돌면서 자기 팀원들 6명이 있어요. 그 6명의 이름 몰라. 별명만 알아. 그냥 거기서 만났으니까. 맞습니다. 거기서 만나고 이름이 그 상황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눈빛과 상대방의 그 진정성과 그러면 이게 내 동지야, 내 가족이야 이러면서 이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직화가 안 됐잖아요. 안 됐는데 계엄군은 조직화 됐어요. 5월 27일 이후에 부대로 복귀해서 흩어져 놓으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해서 기록을 남기는 사람은 군 안에 없어요, 아예. 이 군의 아주 큰 약점이더라고요. 군 스스로가 자기들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그 기록 담당관이 제대하거나. 그럼요. 1, 2년 지나면
다른 부서로 가야 돼. 그럼 여기 계속 하는 사람은 누구야? 없어. 그런데 5.18의 민간인 집단은 그 80년 5월 이후에 남아서 끝까지 이 사건을 합시다 하고 누구 두드리고 너 전에 저기서 하지 않아요? 나하고 같이 이거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18 연구는 민간인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축적되는 거예요. 뭐 그게 오류이건 아니건 간에 축적되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축적할 사람이 없어. 민간인들은 혼자 있었던 그 기억들을 서로 합쳐가지고 강하게 결속하고 있는데 계엄군 쪽은 결속이 안 돼요. 다 흩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정부의 불균형이 엄청나게 발생한 거죠. 이게 또 다른 이제 사회의 갈등 요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거다. 이거는 막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5.18 이 민주화운동의 가장 큰 사람들의 생각 중에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북한군의 개입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예. 아마 조사를 많이 하셨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죠. 아, 이거 진짜 할 말 많은 주제입니다. 네? 하면서 제일 허망했던 건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현상이 생기나 믿고 싶은 거예요. 북한군이 아니면 이럴 수가 없다 하고 이제 믿고 그걸 강화시키고 또 그런 조직이 생기고 그래서 이게 우리 사회 앞으로 진짜 큰 지뢰다, 지뢰밭이다. 이 진상조사위원회의 가장 큰 목적이 이제 화해잖아요. 맞습니다. 네, 화해를 하려면 사실을 근거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일단은 지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해야 됩니다. 쉽지 않아도 해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 어느 한쪽은 선이고 어느 한쪽은 악이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선악으로 구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계엄군도 그 당시에 선하려고 했는데 착각한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 시절에 자신들의 그 정보력의 수준 갖고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근데 문제는 저는 지금 현재는 이 보수 쪽, 계엄군 쪽에 더 많은 책임이 있어요. 관심을 안 가졌어요. 한 번도. 지금 그 학술 논문 체크리스트를 검색창에다가 5.18을 치면은 한 500건이 넘어요. 네? 이게 전부 다 진보에서 나온 거예요. 보수 진영에서 43년 동안 학위 논문이 한 편도 안 나왔어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어떤 주제가 그 사회 현상을 주도하고 있다면 진영을 떠나서 학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주목하고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펼쳐가지고 국민에게 이야기해줘야 돼요. 그게 학자로서의 의무고, 그죠? 근데 보수 진영에서는 그저 북한군이다 뭐 하면서 다 돌아앉아버리고 한 게 43년이에요. 이건 나중에 역사적으로 잘못하면 책임 묻죠. 네, 이번에 두 번째 섹션입니다. 이 사람의 세상 카운트 펀치라는 코너인데요. 이 코너에서는 이동욱 위원님의 이 인생 철학, 비전, 그리고 인간적인 면모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부끄러운데요. 일단 보통 군 생활은 그 당시 길면 3년이었는데 그렇죠. 꽤 오래 하셨어요. 7년 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골 때립니다. 전 그럴 생각도 없었는데 네. 뭐 그렇다고 사고를 친 건 아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정말 집안이 어렵게 돼요. 완전히 그냥 바닥에 나가지고 네. 취업을 위한 길을 찾아야 될 상황인데 저희 어머니는 뭐 그런 거 절대 걱정하지 말고 학비를 많이 이렇게 밀어주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에 더 저한테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격려를 해주시잖아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조선일보 신문 배달을 하다가 조선일보 기자가 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제가 이제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일보 신문 배달을 하게 됐어요. 한 120부 아침에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고3 12월 달에 120부를 들면은 이게 진짜 처음에는 다 끼지 못해요. 무거워서. 더군다나 이제 특별판이 매일 그 간지마다 이제 들어오고 하면은 진짜 무거워요. 거기다 코리아 헤럴드 뭐 20부 더 끼워놓고 매일경제 몇 부 넣고 하면 빵빵하죠. 그런
일을 하면서 매일 아침에 그때 조선일보 컬럼을 읽게 된 거야. 예? 선우이 컬럼, 김대중 컬럼 같은 거. 그러면서 아 이렇구나 하는 생각 뭐 그런 거 많이 받았죠. 어쨌든 그런 경험들이 저로 하여금 현실에 어떤 장애가 생겨도 거기에 굴복하는 게 아니고 그럼 이거 어떻게 뚫고 내 목표를 뭐 해결할까 그 생각이죠. 가정교사 금지를 하게 되는 그 상황에 저는 고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목표하는 거는 물리학자가 되어서 뭐 세상을 한번 더 인류의 문명을 한 걸음 더 진보시켜 보겠다 뭐 이런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물리학과를 가서 정말 고하겠어요. 그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처음에는 아르바이트 찾는 데가 참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애를 써가지고 아르바이트 찾고 공부 성적으로 최소한 이제 넘버 3까지 갔어요. 1등, 2등, 3등 안에 왔다 갔다 하니까 제 자긍심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 속에서 이제 나만 이렇게 행복해지면 되나 싶어서 또 야학까지 나가서 그 야학 강사도 해가며 되게 바쁘게 뛴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가정교사를 금지시키니까 미치는 거지. 갈 데가 없는 거죠. 일단 숨어서 처음에는 몰래바이트를 하면서 버티는데 안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잡은 제 그 당시 직업이 서강대학교 앞에 가장 단골인 다방이 있어요. 그때 이제 사라졌는데 왕자다방이라는 거기 DJ였습니다. 다양한 일을. 아니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지. 삶이 저를 다양하게 만든 거지. 제가 다양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열심히 살다 보면 삶이 만들어. 네. 그런 상황으로요. 그래가지고 뭐 참 그 고마운 시절이죠. 왜냐면 그 당시 제 삶의 어두운 부분만을 이렇게 몰입해서 보면 정말 살기 싫은데 그 제 자리 뒤에 그 백판들이 한 3,000장 꽂혀 있단 말이죠. 그 80년 초에 우리 사회에서 다방에 있는 컴포넌트만한 그 오디오 사운드를 들을 만한 데는 없어요. 그 안에서 뭐 수많은 팝을 제가 다 섭렵을 했으니까. 그걸 이렇게 보면 아이 참 다행인 거잖아요. 그죠? 살만한 재밌는 모험이니까. 모험이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데미지를 입어도 또 다른 걸로 충분히 감내가 되잖아요. 그래도 이제 거기서 안 돼가지고 이제 군대를 갔는데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처음에 휴학계를 내니까 학적과에서 저를 다시 보는 게 딴 사람은 성적이 안 좋아서 군대를 가는데 넌 지금 이 성적 갖고 왜 가냐 그치 남의 속도 모르고 어쨌든 이제 군대를 가는데 버틸 수가 없어요. 사병 생활도 돈이 들어요. 그때 이등병 월급이 2,300원입니다. 2,300원인데 매달 뭐 체육복비 뭐비에 떼고 나머지 가지고는 PX를 한 번 가면 끝날까 뭐 안 되니까 모두 다 집에서 돈을 가져다 쓰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다가 가끔씩 신문을 이렇게 보면 몰래 가정교사 하다가 잡혀서 그 당시 이제 전두환 정권이 등장하면서 사회 기강을 잡는다고 이른바 사회정화위원회 해가지고 동네 곳곳에 오가 작동법처럼 서로 감시하는 해놓고 이제 체크하고 잡아내고 뉴스 그러니까 걸리면 제적이에요. 그러니까 학력고사 다시 봐야 돼 나중에 끔찍하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니까 이게 돌아갈 줄도 안 보이고 그러면 이제 매일 밤에 보초를 삼면서 이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을까 했더니 그 당시에 각종 장교, 단기 사관 그 코스가 있어요. 5년만 장교로 달고 5년만 뛰고 나면 제대해도 되는. 그래서 그걸 가려고 했더니 장기 하사관이 돼야 돼. 장기 하사관들만 지원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남들이 뭐라 그래도 저는 장기 하사관을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원서를 내니까 그
뭐 그 신병교육대에서 저를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 건물에 있는 그 중대 막사에 있는 모든 동기들이 저한테 미쳤냐 다 말리는 거죠. 말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오늘날 그 젊은이들에게 이게 도움이 된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너가 만약에 그쪽으로 돌아서 7년을 더 하면 7년을 하고 돌아가면 그 사이에 너 친구는 군대를 안 갔으면 너보다 7년 앞선다. 너 어떻게 할래? 그렇지. 저도 그때 여기에 대답을 못 하겠어요. 여기에 대답을 못 하니까 내가 행동으로 뭔가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모든 게 다 보류가 되는 거죠. 그때가 제 기억으로는 11월 말 12월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날 밤에 동철을 서면서 하늘을 봤더니 오리온 좌 위치가 이제 남쪽으로 딱 서 있는 참 카랑카랑하게 빛나는 그 별을 보면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물리학을 하니까 이제 도움되는 게 천문학도 또 이제 맛을 보잖아요. 천체 물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나까지 이렇게 보면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졌다가 좁아지잖아요. 자, 늦고 빠른 게 뭘까? 내 동기와 나는 같은 시기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같이 경쟁을 해 가는데 누가 먼저 죽는지는 아무도 몰라. 그러면 이게 이제 물리학에서 공식을 만드는 방법하고 똑같은데, 그러면 요게 이제 확실한 거죠. 출발점은 똑같다. 언제 누가 먼저 끝난지 아무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가 동기보다 7년이 늦으니 내가 동기보다 7년 더 살면 돼. 이 생각을 딱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모든 게 다 이제 풀려지는 느낌. 그래요. 그 다음에 자우선 해봐야서 이제 하상원 학교 가가지고 정말 거의 뭐 기층민중의 자식들만 있는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이제 불렀어요. 그 안에서도 최고 학부지. 서강대 다니다 온 놈이 왜냐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뒹굴었으니 그러면서 이제 나는 장교가 될 거다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81년 1월 말쯤일 거예요. 가평에서 그 해는 참 추워가지고 영하 한 25도 막 오르내리고 그랬을 텐데 아침에 뉴스가 나오는데 단기상환 학교를 폐지했대요. 그걸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기자가 되면서 세상 물정 보면서 그 당시 정치 상황을 보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육사잖아요. 이분이 이제 육사의 자기 선배 기수들, 이른바 이제 9세대들을 물리치고, 이른바 쿠데타 형식으로 물리치고 권력을 잡았는데, 잡고 나서 보니까 이제 육사의 프라이드가 점점 강해져 갖고, 3사 폐지, 단기서관 폐지,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린, 정리를 해버리는 거죠. 거기에 제가 또 끼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하상원 학교는 졸업하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아갔는데, 마음은 이제 떠나 있잖아요. 군복은 입고 있는데 마음은 군인이 아닌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학생이기 전에 나는 지금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이니까 군인다운 군인으로 지낼 때는 그렇게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진짜 용감한 군인이 되기 위한 애를 쓰죠. 그 이제 그 사단에서 제일 힘들다고 하는 그 수색대들을 자원해 가서 거기서부터 좀 날랐습니다, 제가. 특공무술 교관, 도피미 탈출 교관, 뭐, 대항군도 나가고, 뭐, 별의별 거 하여간 잘했어요. 진짜 나중에 이제 총잡이가 되죠. 그 제 팀원들을 저는 구타를 하지 않고 이제 최고의 이 전투력을 발휘하는 팀으로 만들어내고,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사단 정보처 선임마사를 하다가 미 사단 연락해서 시험을 쳤어요. 그 빼없으면 안 되는 시절인데 제가 이제 서강대를 다니다 온 덕분에 영어 성적이 전군 1등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군 1등을 일단 뽑아놓고 뭐 백으로 온 사람은 뒤에 이렇게 붙이고 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저는 미군하고 2년
아토라는. 근데 거기서도 처음에 이제 성적이 좋으면 용산으로 보내서 클럽 잡이라고 하는 행정직으로 보내는데 저는 그 인사 담당 그 카투사들에게 때로는 협박도 하고 사정도 하고 해서 전방으로 보내달라. 내가 정보처, 작전처 선임와서 해봐서 아는데 거기 가면 정신이 망가진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못해 전방으로 보내준 거죠. 전 참 다행이었어요. 그 전방에서 미군들과 같이 텐트를 쳐놓고 생활할 때는 마치 영화 플래툰과 비슷한 그 야전에서 DMZ 안에 있는 영역에 텐트 쳐놓고 막사에서 3개월씩 돌아가면서 이제 근무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철책 안에 들어가서 수색 정찰을 하고 그러다 보면 거의 미국 애들하고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유학 갔다 온 사람에 대한 열등의식이 없어요, 저는. 같이 미국인 애들하고 살았으니까. 네? 뭐 그런 경험들. 그게 또 돌아보니까 이제 인생에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경험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언젠간 써먹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기를 듣다 보면 그냥 되게 열심히 살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들 이렇게 살잖아요. 네. 다들. 근데 보면 노는 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겁니까? 논다는 표현이 저는 이거 말고 다른 거 하면 재밌는 거 하면 다 노는 거다. 그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가치관이 궁금합니다. 나의 인생의 가치관이 뭐다? 제가 이제 젊은 아이들, 아주 이제 어린 아이들이 성장할 때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선하려면 강해야 됩니다. 강하고 선하게 살자. 그 모토를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유래가 있는데, 지금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선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쟁 통해 이제 죽고 살고 하고 중동도 마찬가지고 지구촌이 늘 전쟁의 연속이었죠. 우리만 지금 이제 아주 오랫동안 지금 평화로운데 이 2차 대전 당시 안네 프랑크라고 하는 그 유태인 소녀가 쓴 일기에 아주 기가 막힌 그 통찰의 문장이 있어요. 히틀러 아저씨하고 우리 아빠는 나이가 같다. 근데 히틀러 아저씨는 저 죄도 없는 이웃집에 한스 아줌마 또 요제프 아저씨 다 가스실에 보내버린다. 정말 나쁜 아저씨다. 근데 왜 우리 아빠는 저 히틀러 아저씨를 말리지 못할까? 우리 아빠는 훨씬 착한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있는데 한 줄이 나가는 게 선하려면 강해야 된다. 우리 아빠가 히틀러 아저씨보다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히틀러를 못 말리는 거잖아요. 인생의 비극이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한 줄이 더 나가는 게 선하려면 강해라. 강하지 못하면 선할 여지가 없다는 거죠. 전 그걸 굉장히 막 오랫동안 가슴에 새기고 살게 됐어요. 네. 그게 이제 좌우명도 되고 그래서 항상 강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본인을 이렇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이제 사건도 있고 책도 있고 사람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게 가장 큰 영향을? 최종적으로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아, 그동안 이게 부끄러운 고백이기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지금도 뭐 어디 나가서 I came from Korea 이러면 사람들이 다 좋아할 만한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내가 가져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분의 삶을 열어보면 그분은 평생 실패만 했어요. 과거 시험 9번 찾고 9번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과거가 아예 폐지가 돼버려. 이제 배제학당 나오고 그 다음에 최초의 신문 기자가 돼서 신문을 만들곤 하는데 그마저도 영속적이지 못하잖아요. 또 끊기고 고종황제 퇴진운동 벌이거든요. 지금 같으면 그게 반체제 운동이에요. 네? 그 공화정 만들자 이렇게 했는데 그게 괘씸죄 걸려가지고 감옥에 갇히죠.
감옥을 또 무장 탈영해요. 무장 그 감옥을 탈출하는 거죠. 무장 탈주범이 돼가지고 그 권총을 갖다 준 사람이 주시경이에요. 권총 2장을 한정원 자기 친구하고 한정원 이승만 갖고 권총 들고 나가다가 친구는 그 권총으로 그 감옥을 지키는 순사를 쏴가지고 부상을 입혔고 이승만은 권총을 발사하지 않았다는 죄로 나중에 잡혀가지고 이제 사형에서 무기로 이제 감형이 되죠. 이런 역정. 그 다음에 이분 미국 가가지고 돈도 없는데 선교사들이 겨우 이렇게 모금해 주는 거 그걸 가지고도 내가 공부를 해서 이 나라를 조선을 독립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일념으로 공부를 시작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처음에 조지 워싱턴대 학부 졸업, 하버드대 대학원 졸업, 프린스턴대 국제법 박사 학위. 그 당시로도 미국에서 0.0001%에 속하는 엘리트 코스를 완성한 거야. 해놓고 이분은 만약에 이게 자기의 이익이었다면 거기에서 이 캐리어 가지고 얼마든지 좋은 자리를 찾고 그죠? 좋은 뭐 직위를 찾으면서 또 독립운동에 관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몸소 한국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YMCA 총무로 들어와가지고 YMCA 강당에서 그 당시에 그 목말라 하는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세계 정세를 얘기하고 자유가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고 이분이 그 이후에 생활하신 걸 보면 이 나라 세운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고난을 다 겪잖아요. 마지막에는 이분이 자기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부정선거를 한 게 아니에요. 부통령끼리의 선거, 부통령 선거를 부정으로 그 밑에 있는 당뇨들이 만들어버리고 그 책임을 전부 다 이제 오롯이 이분이 다 이제 뒤집어 쓴 건데 그러니까 결국 이 자체도 실패예요. 그 실패 속에서 이분은 자기의 길을, 자기의 자세를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항상 처음부터 초지일관으로 그러니까 저런 삶을 살려고 그러니까 흉내는 내봐야 되겠다. 적어도 그 생각을 하고 짬짬이 이제 돌아보는 거죠. 그죠? 비교해보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제가 못 쓰는 글로나마 이렇게 나열하니까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요. 이승만 같은 분에 비하면 초족지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훌륭한 멘토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연구해 보시면 됩니다. 정말. 본인을 만든 건 이승만이라는 사람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난 이런 사람이다. 한 줄로 딱 요약을 하신다면? 제 목적을 둘 때 생존에 두지 않고 삶에 둡니다. 그리고는 오래 살려고 하지 않고 더 깊게, 더 치열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겁니다. 생존과 삶은 어떻게 다릅니까? 이 생존은 소유에서 이제 끝나고요. 욕망에서 이제 그치는 거고, 삶에는 열정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가 필요한 거죠. 무엇이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야죠. 좀 다를 겁니다. 열정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았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코너, 이 사람의 출사표 히든포인트 시간입니다. 혹시라도 마음속에 품었는데 아직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못했던 계획이 있다면 여기서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슴 깊이 박수와 응원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먼저 인생의 계획, 뭐 개인적인 계획도 있을 수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업무적인 계획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계획을 세운다는 게 허망하다는 생각을 살면서 점점 들게 돼요. 계획은 어기라고 있는 거다. 그런 말이죠. 일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흘 뒤를 얘기하면 귀신들이 웃는다 그래요. 분명히 어그러지는데. 그러니까 뭐 주위에 이제 흔히 이러잖아요. 그 노후 관리를 해야 된다, 노후에 뭐 대책을 세워야 된다 하는데 저는 요새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좀 비웃어요. 미안하지만 관리한다고 관리가 되냐? 그때 너가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히든 카드가 삶으로부터 딱 던져 나올 텐데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서 항상 이렇게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지
어떤 뭐 돈을 마련하든지 뭘 준비하든지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능력이고 능력으로 끝까지 버티다 뚜벅뚜벅 가다가 쓰러져야 이게 인간의 존엄성을 끝까지 지키면서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능력 얘기 나왔으니까 궁금한 게 다양한 직업을 물론 원해서가 아니지만 직업을 옮기셨잖아요. 근데 이 직업을 옮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네 가지 능력이 있다. 제가 한 직장에서 한 5, 6년 있다가 또 다른 직장으로 딱 옮길 때 제 그 밑에 들어온 부사수가 제가 이제 떠나니까 부러워서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한 가지 문장을 남겨줬어요. 얘는 못 떠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못 떠나요. 그렇죠. 대부분이 그렇죠. 못 떠나요, 그죠? 그래서 제가 남긴 문장이 뭐냐? 능력이 그대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그러니까 부지런히 자기 능력을 쌓아가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편한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길을 가야 돼요. 이게 레크리에이션, 아까 노는 거 없지 않냐고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노는 것보다는 배운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이 들어서 배운 게 락클라이밍이에요. 암벽 등반. 암벽 등반을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산을 갈 때 본능적으로 길을 찾으면요 쉬운 길을 찾아요. 안전한 길을 찾아요. 그러나 암벽이라는 이 장르에는 쉽고 편한 길은 없어요. 어떤 길이 있냐? 불가능한 길과 가능한 길만 있어. 그 가능한 길은 다 어려워. 쉬운 길은 없다. 쉬운 길은 없어. 근데 암벽은 자기가 모든 걸 쥐어짜내면서 올라가야 돼. 자기를 만나는 거예요. 바위에서 자기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암벽 하듯이 살면 마음은 좀 편해요. 알겠습니다. 능력을 키워야 된다. 예, 근데 그 얘기는 또 이런 것 같아요. 즉 백수의 시대에는 직장보다는 직업이 필요하다.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의 잡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직업 하니까 또 이제 이런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언어 속에서 우리 스스로 이제 최면이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흔히 이제 직업이 본업이고 본업이 뭐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진짜 본업이 뭔가, 본업은 생존이에요. 본업은 생존이에요. 생존을 기본으로 만들어 놔야 이 생존을 바탕으로 영속시킬 그 다음 부업이 직업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근데 직업에 모든 걸 다 집중하다 보면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이 관리 또는 뭐 여러 가지 준비라든지 이런 생각은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에서 본업이라고 딱 만들어 놓고 나면 직업에 대한 우리의 어떤 갈망이랄까 또 다른 이제 뭐 속박이랄까 이런 게 좀 덜해질 거예요. 이거 부업이다. 부업이기 때문에 아주 약간 거리를 떼놓고 우리가 얼마든지 좀 매니플레이터, 그러니까 조정할 수 있을 거다 하면 자신감이 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채로 직업이고 이 직업이 내 삶이고 내 생존이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아닐 거예요. 점점점 더. 그죠? 좀 가볍게 다루면서 대신에 나 스스로에게 집중하셔서 나의 능력을 좀 키워가는. 그러니까 생존이 본업이고 직업은 부업이다. 그러니까 직업을 부업처럼 하면서 좀 재밌게 관리를 하셔야 여러분들의 삶이 더 자유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추가적으로 생존을 하시고 여러 가지 부업을 많이 해오셨잖아요. 많이 있어요. 마지막 또 하고 싶은 부업이 있으십니까? 계속된 연장일 텐데 이제 불과 한 4, 5년 전에 그러니까 세월호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부터 비로소 기자로서의 사건을 취재하다가 역사의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이 모이면 이게 역사가 되잖아, 그죠? 비로소 역사의식이 생긴 거예요. 역사의식이 생긴 채로 대한민국 역사를 뒤져보니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한국 역사는 지금 현재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역사가 정리가 됐다면
예컨대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왔다. 그래서 이 라인이 현재의 어떤 현상을 설명해낼 수 있어야 정확한 역사예요. 설명되지 않으면, 서로 불일치하면 이거는 잘못 기술된 역사예요. 그러면 누가 하냐? 깨달아 놓으면 난데 제가 해야지. 또 한 2년 반 진짜 끌려다녔죠. 제가 제 자신한테. 그래서 이제 나름 정리를 한 거예요. 정리를 해놓고 나니까 이제 의식에서 많이 자유로워요. 어떻게 자유로웠냐면 제가 그거 정리하고 나서 5.18 위원회에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도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5.18이 다 보여. 이게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다 보여. 네. 그래서 이런 역사를 정리한 걸 가지고 듣고자 하는 분들에게 또는 읽고자 하는 분들에게 뭐 강연이든 책이든 이런 걸 정리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마지막은 아니고 또 다른 부업. 이게 이제 그렇지 또 다른 부업으로 또 다른 목표로 또 다른 내가 올라가야 할 도달해야 될 서미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물리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만약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애매합니다만 만약 내가 다른 인생을 살았더라면 어떤 인생을 사셨습니까? 그건 진짜 애매한 질문 같아요. 없을 건데. 지금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내가 여기 와 있고 네. 어느 날 상상하지 못했는데 내가 여기 와 있고 막 이렇게 됐거든요. 그 분 안에서 깊게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손자병법이 보여요. 그게 나중에 선거할 때 게임 이 전술 전략에 이게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군에서 내가 그 부하들을 케어했던 리더십이 선거 캠프에서의 팀워크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적용이 돼요. 다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뭐 저희 프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시청자가 있지만 특히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아니면 사회에 처음 첫 발을 내디디려고 준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예. 보고 있거든요. 인생의 선배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양한 직업을 또 경험하신 분으로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저라면 저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랬어요. 성공을 쫓지 마세요. 성장을 쫓으세요. 성장을 쫓다 보면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자기 성장을 위해서 타산지석 삼아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또 얻고 뭘 또 성찰하고 하면서 계속 성장해가요. 이건 죽을 때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성공을 쫓으면 한 번 성공하면 그때부터 상당히 좀 힘들어져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해서 성공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게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달라붙으면 해볼만 해요. 어떤 직업이든. 예컨대 편의점에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거기서 배우겠다고 생각을 하고 경험을 하다 보면 월급이 높고 낮으면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얻는 정신적인 수입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 경험들을 쌓아가다 그게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 경험 속에서 나오는 진실된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진하게, 좀 더 딥하게 세상의 핫 이슈 피플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박진영의 찐터뷰. 오늘은 프리랜서 기자이자 5.18 민주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신 이도 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